영혼의 화가 방고우에게 참 잘 어울리는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에 대한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악마가 그의 영혼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방고우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을 파헤쳐 보기 전에 그의 그림을 먼저 보시죠. 이 그림은 밤의 카페테라스입니다. 이 작품은 색에 담긴 강렬함을 온전히 끌어내는 듯합니다. 그런데 유독 두 눈을 강렬하게 사로잡는 색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노랑입니다. 방고우는 색 중에서도 특히 노란색에 아주 푹 빠진 화가였습니다. 또 다른 작품인 프로방스의 건초 더미를 보아도 노랑의 세계가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방고우의 노랑은 그냥 노랑이 아닌 곧 강렬히 타오를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샛노랑입니다. 방고우는 말했습니다. 노란 높은 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좀 속일 필요가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자신을 속이며 샛노랑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방고우는 자신을 속였다기보다 어떤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 악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1886년으로 달려가 봅시다. 33세의 방고우는 새로운 예술을 발견하고자 파리로 상경합니다. 그리고 그가 파리에 도착할 당시 파리를 접수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녹색 요정이라 불리는 술 압생트였습니다. 이 술은 알코올 도수가 40에서 70%에 달하던 독주였고 매우 저렴했습니다. 압생트는 파리의 애주가들을 사로잡게 되고 녹색 요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방고우 역시 이 녹색 요정의 매니아였습니다. 방고우는 예술의 중심지라 불리는 파리의 미술을 익히고자 코르몽 화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리의 젊은 화가들과 연을 맺게 되는데 바로 로트레크입니다. 그는 당시 미술계의 소문난 주당으로 폭탄주 제조를 특기로 가지고 그 술을 사람들이 마시고 취한 모습을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방고우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여기 걸걸하게 취한 방고우가 있습니다. 바로 로트레크가 그린 방고우의 초상입니다. 흰 얼굴에 홍조를 띤 방고우의 얼굴이 보이고 그 앞에는 녹색 요정 압생트가 보입니다. 그런데 오밤중으로 보이는 카페는 왜 이렇게 노랗게 빛나고 있을까요? 압생트에 거하게 취한 로트레크에게 보이는 세상은 과연 어땠던 것일까요? 230여 점. 방고우가 파리에 머문 2년 동안 만든 작품 수입니다. 방고우는 열정적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압생트에도 몰두했고 그가 파리를 떠날 무렵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몸과 마음에 심각한 병이 들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며 파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1888년 알코올 중독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방고우는 남프랑스의 아를로 향합니다. 왜 그는 미술시장도 없고 친구도 없는 곳으로 간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색 때문이었습니다. 온화한 기후를 가진 파리와 달리 뜨거운 태양으로 이글거리는 남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방고우는 태어나 처음으로 순도 높은 강렬한 색을 두 눈으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압생트의 산지인 아르에서 말이죠. 이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하튼 세계 최고음을 화폭에 담아내려는 방고우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불멸의 명작들을 쏟아내기에 이릅니다. 노란집과 아르의 밤의 카페입니다. 그런데 역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정물도, 풍경도, 카페도, 심지어 자신의 집까지 온통 샛노랗습니다. 이것은 방고우의 노란색에 대한 몰입이었을까요? 아니면 강박이었을까요? 녹색 요정은 어김없이 아르에서도 방고우와 함께였습니다. 그는 마시고 또 마셨죠. 녹색 요정이 산토닌을 품고 있는 것을 모른 채 방고우는 산토닌에 중독되고 맙니다. 산토닌은 압생트의 주원료인 향수의 주요 성분으로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황시증입니다. 세상이 모두 노랗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방고우 또한 모든 대상을 노랗게 보게 됩니다. 노란색이 아닌 것도 노랗게 보이고 노란색은 더욱 샛노랗게 보이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었죠. 색을 표현해야 하는 화가가 색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건 어쩌면 저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고우는 그것을 영감의 원천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장 순도 높은 고음의 노랑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란 높은 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좀 속일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은 방고우가 알코올 중독을 진단했던 의사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노랑을 보기 위해 자신을 속이며 압생트를 계속 마셔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예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었던 방고우가 생명을 활활 태우며 꽃피운 대표작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화면 전체를 온통 노랗게 물들인 것을 보아 그가 얼마나 노랑에 빠져 있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압생트는 방고우 예술에 도움을 준 착한 녹색 요정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를 빼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퓨전입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정신착란과 간질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는 방고우의 몸과 마음을 뿌리부터 파괴시키게 됩니다. 방고우는 요정의 탈을 쓴 녹색 악마에게 그야말로 제대로 당했고 점차 격렬해지는 정신착란과 귀를 막아도 끊임없이 들리는 환청으로 결국 자신의 귀를 자르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손수건으로 싸 매음꿀 여인에게 가져다 준 후 별일 없다고 잠을 잤다고 하니 당시 그는 녹색 악마의 노예였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때 방고우가 그린 자화상은 유례없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바로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입니다. 평소 그의 작품답지 않게 자신의 얼굴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눈에 띕니다. 방고우는 슬픔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던 게 아닐까요? 이 사건 후 방고우는 압생트로 인한 중독 증세를 떨쳐내고자 제발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압생트를 끊고 오로지 그림에만 몰두하며 갱생을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이때 붓꽃과 별이 빛나는 밤이 탄생합니다. 붓꽃을 보시죠. 온갖 고통을 받던 사람이 그린 거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영롱한 빛을 발산하고 있는 아이리스가 보입니다. 그는 색채에 생명을 담아 온통 샛노랗던 화면을 어느새 절제된 안정과 균형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리에서 시작된 질긴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심한 발작과 환상은 그를 다시 깊은 우울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최후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그가 마음껏 창작 활동을 하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주던 동생의 상황이 극도로 나빠진 것입니다. 동생의 불행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긴 방고우는 동생에게 편지를 쓰다 말고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마지막 작품인 까마귀가 있는 밀밭에서 말이죠. 방고우는 결국 압생트의 저주를 극복하지 못했고 요정의 탈을 쓰고 날라온 녹색 악마 압생트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우리는 방고우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노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예술가의 영혼이 내지를 수 있는 표현의 극대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방고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압생트는 녹색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녹색 요정이었을까요?